다음은 스터디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터디를 하면 싸우기도 해서 친한 친구와는 절대 스터디를 하지 말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게 스터디 1인 것 같아요. 누구와 어떤 스터디를 하셨는지, 그리고 또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곤 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도 후배들이 연락 올 때 지금 아무래도 스터디를 만들고 결성하는 시기라서 누구랑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스터디를 한 것은 3개인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강론 스터디는 4월에서 8월 중순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다른 과 친구와 함께 했었고, 제가 들은 비코 강의에서는 일주일에 2번 강의가 진행됐는데 이것을 한 번에 다 진행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주 3회 스터디로 진행을 했습니다. 시간 경우에는 요일마다 서로 스케줄이 달라서 아침에 하는 경우도 있고 점심 먹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의 생활 패턴에 맞추셔서 아무 데나 하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론 스터디에서 어떤 것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물어보는 순서는 서로 번갈아 가면서 했고 또 과목마다 물어보는 방식을 약간 다르게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학에서는 이 실험에서 만약에 이 모형이 적용된다면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고 또 사회의 경우에는 이 개념에서의 결정적 특성은 무엇일까 혹은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 개념은 어떤 것인지 아까 시간 거리와 같은 용어 질문을 하면서 스터디를 했습니다. 또 예체능의 경우에는 암기가 많기 때문에 서로 꼼꼼하게 물어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스터디를 할 때 모든 스터디에 적용이 되겠지만 하고 나서 틀린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셨다가 끝나고 나서도 다시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기본 이론의 경우에는 같은 과 언니와 함께 진행을 했는데 저는 기본 이론 강의가 진행될 때는 스터디를 하지 않았고 강론 강의가 시작될 때부터 했는데 이게 약간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기본 스터디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으셨으면 강의가 진행될 때 함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론 공부와 교육과정 암기만으로도 양이 갑자기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면 빨리 지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행할 때 우리가 며칠 만에 이 텀을 돌릴 것인지 정하고 계획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뽀개기인데요. 이것은 9월 중순부터 시험이 끝나기 직전까지 했습니다. 뽀개기는 기본 이론 스터디를 한 언니와 함께 진행을 했는데 디데이 며칠 전에 시작할지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보통 이제 19, 87, 65, 43, 21 이렇게 하기 위해서 55일 전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스터디에서는 좀 더 기본을 탄탄하게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55일보다는 조금 더 지난 날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유튜브 예내쌤이나 선배들이 준 계획표 자료를 많이 참고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춤파가 폐쇄되었기 때문에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어떻게 뽀개기를 하면 좋은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뽀개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뽀개기에 집중해서 얕게 보기보다는 한 번 볼 때 제대로 봐서 다음에는 이 제목만 봐도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딱 공부를 하시면 뽀개기 하면서도 충분히 많이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지만 마지막에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한 시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뽀개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스터디 1과 계획 잘 세우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스터디를 진짜 많이 해서 제가 앞서 정은쌤이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마도 저희 학교에서 스터디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일 것 같아요. 저는 10가지 이상 정도의 스터디를 10명 이상의 사람들과 진행을 하였는데요. 아까 정은쌤이 말씀하신 기본 이론 스터디, 강론 스터디, 그리고 뽀개기는 당연히 진행하였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다른 스터디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기본 이론 직후복습을 바로바로 스터디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직후복습만으로는 복습이 완벽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주 텀을 두고 새로운 사람과 함께 기본 이론 스터디를 하나 더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혼자 복습을 하려고 하면 약간 의지가 약해져서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스터디로 진행을 하다 보니 그런 걸 막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강론도 마찬가지로 강론 직후복습 스터디 이외에 복습 스터디를 하나 더 구해서 항상 2가지를 함께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기에 했던 스터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모형과 교육과정 스터디입니다.
모형도 정말 많고 교육과정도 그 범위가 정말 방대하죠. 그래서 이걸 미리미리 지금부터 암기를 해두어야 6월이나 8월에 내가 강론 공부에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침에 30분, 단 1시간이라도 시간을 미리미리 정해서 스터디원과 함께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건 다른 강사와의 관점 공유 스터디를 했는데요. 사실 저는 이거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이 최시원 강사를 듣는 친구와 함께 관점 공유 스터디를 진행하였는데 8월 말부터 일주일에 3번, 3시간 정도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실제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1점이라도 더 얻고 싶다라는 분이 아니면 하시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용이라는 시험 자체가 내가 남들보다 1점 더 맞는 시험이라기보단 남들이 틀리지 않는 걸 나도 틀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하시고 남들이 외우는 걸 먼저 외우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았던 스터디는 기출 분석 스터디였어요. 저는 강론 과목이 한 2-3개 정도 남았을 때부터 기출 분석 스터디를 진행하였는데요. 제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것은 20개년 기출을 과목별로 모아서 풀었다는 것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과목씩 수학, 과학 같이 너무 양이 많은 과목은 반으로 쪼개서 풀면서 스터디원들과 모여서 채점을 하고 답을 공유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과목별로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알 수 있었고 답을 쓸 때 어떤 것이 키워드인지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아무래도 20개년을 한 번에 풀다 보니까 나중에 공부를 혼자서 할 때 이건 내가 외워야지? 이건 버려도 되겠다라는 감이 확실하게 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기본이론과 강론의 문제내기 스터디를 진행했었는데요. 이건 밴드에 제가 문제를 만들어서 일주일에 2번, 3번씩 올리는 스터디였습니다. 근데 이게 밴드에 문제가 쌓이기만 하고 계속 풀지 않게 됐기 때문에 핸드폰 하는 시간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릴 때 지도서에서 이제 지역적인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스터디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서울을 준비하는 다른 교대 분들 4명을 모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그냥 자기가 그날 본 것들 중에 지역적이거나 이건 진짜 남들이 안 봤을 것 같다 하는 거 3가지를 정해서 카톡에 올렸어요. 이건 그냥 내가 공부했던 것 중에 두세 가지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들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자세히 보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좋았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 교대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대에서 같은 지역을 치는 사람들과 함께 지역적인 거나 아니면 또 그날그날 공부한 것을 2-3가지 이렇게 공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좀 긴데 마지막으로 저는 뽀개기를 2개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뽀개기를 하던 친구가 갑자기 중간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는 바람에 붕 떠서 새로 구하다 보니까 2명을 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하고는 한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정해서 다른 사람들 다 하듯이 교육과정, 그리고 강론 기본이론 이렇게 뽀개기를 하였고 다른 사람과는 서울 치는 동기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도서나 아니면 최시연 내가 관점 공유한 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적인 거에 나올 법한 부분들을 1시간 이내로 해서 빠르게 공유했습니다. 저는 강론 스터디를 2주 텀을 두고 계속 새로 구했기 때문에 8월, 9월 정도 뽀개기가 시작하기 전에 스터디로만 5번 정도 이상 돌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명과 함께 돌리다 보니까 정말 사람들마다 공부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누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고 또 꼭 5명 모두가 물어보는 질문은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꼭 외워야겠다는 감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스터디를 다른 사람과 많이 해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말이 길었는데 혹시 스터디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따로 국어교육과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님들께서 4학년까지 모든 수업을 다 들어보셨는데요. 학교 강의나 활동 중에서 인고에 도움이 되는 강의나 활동이 있었는지 또 학교 활동이 아니어도 되니 도움이 되었다 싶은 본인만의 꿀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과목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는 과학에서 여러분이 3학년 때 듣게 되시는 김선주 교수님의 화학 실험 강의가 되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이 수업은 6학년부터 3학년까지에 있는 실험들을 6학년 것부터 내려오면서 순서대로 직접 실험을 해보는 수업인데요. 사실 할 때는 이런 귀찮은 짓을 왜 하나, 이렇게 쉬운 걸 왜 하나 생각했는데 막상 강론 강의를 듣고 보니까 그때 실험을 했던 것들이 모두 기억이 나서 굳이 애쓰지 않아도 실험 장면과 교과서 장면이 모두 떠올라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음악 강의가 저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1학년 때 들어보셨을 서양 음악의 기초 이론과 관련된 수업이 있을 텐데요. 만약에 내가 장삼도, 단삼도, 샵, 플랫 이런 단어조차 생소하신 분이라면 1학년 때 이 기초 교양 강의를 잘 들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3학년 때 윤문정 교수님의 초등음악 기본이론 강의가 되게 도움이 됐었는데요. 실제로 올해 임용에서 송어와 관련해서 피아노 오중주 이야기가 나왔었죠. 저는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을 강의를 들었었고 모의 수업 실행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에서 이 두 개의 강의를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에서는 저희가 A군 기준으로 3학년 1학기 때 들었던 이호철 교수님 강의가 되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교수님께서 초등 현장에 계시다 보니까 그때 있었던 이야기라던가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시던 부분을 모두 곁들여서 수업을 해주셔서 저희가 임용을 할 때에도 부담스럽지 않게 체육 과목을 접했던 것 같고요. 정도산 교수님의 수업도 사실 임용과 상당히 관련이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비군하도 여러분에게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수업을 3학년 때 들어서 막상 교육과정을 열심히 그 수업 때 암기를 했었는데 모두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비군 여러분께는 추천드리고 싶은 과목입니다. 다음으로 실과인데요. 사실 실과는 큰 도움은 되지 않지만 실과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없애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실과 강의는 직접 여러분이 손으로 만들고 체험을 해보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만약 내가 실과가 너무너무 싫고 재미없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수업을 통해서 그런 감정을 조금 해소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F인데요. PF는 사실 1차보다는 2차와 조금 더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규훈 선생님이 되게 많으신 교수님 추천해 주셔서 저는 2분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2분 교수님 모두 제가 3학년 때 들었던 교수님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강홍재 교수님의 관계와 측정 교재 연구 같은 경우에는 수학 교과서를 직접 보면서 수업을 진행하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 교수님이 매해 새로 교재를 만드시는데 그 교재에 그 개념과 관련된 이론뿐만 아니라 수학 교과서 장면을 가지고 애들이 이 개념을 어떻게 배우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교재 뒷부분에는 교수님이 그 기출되었던 기출 문제를 다루고 함께 풀이하는 시간도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국악 이론 교육이라는 것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 이 강의에서는 정말 생소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국악 노래들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중간 기말 시험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암기했던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험 범위에 장단도 암기해야 되고 또 노래별 특징도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음악 강론을 공부할 때 생소할 수 있었던 것들이 저한테는 익숙해서 좋았습니다. 자신이 어느 쪽이 약한지 생각을 해보시고 예를 들어 악보 보기, 화음, 장단과 같은 것 등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서 수업을 들으신다면 나중에 강론 공부 때 훨씬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직접 악기 연주하는 시간도 있었어서 진도 나갈 때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4학년 강의에서도 다양한 예체능 과목들을 많이 다루니까 보시고 자신이 약한 부분을 선택해서 들으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질문은 많은 학생들의 고민일 것 같아요. 요즘 임용 합격률이 낮아지다 보니 미리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3학년 때부터 임용고시를 준비한다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저도 최근에 7번 이제 학우분들께도 강의를 듣고 싶은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고민 상담을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요. 일단 지역을 조금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치신 분도 있는데 제가 감히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서울이나 광역시 그리고 경기도를 응시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는 3학년 2학기부터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 17학번들은 4학년 때 학교를 시험치 때 빼고는 단 한 번도 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상대적으로 그 어떤 임용보다 공부할 시간이 많았던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내용을 할 때도 크게 부담감을 갖지 않았었는데 만약 제가 학교를 모두 다니고 과제까지 하면서 이 공부를 했다면 절대 고득점을 못했을 것 같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 암기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라면 저처럼 암기를 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시는 분이라면 차라리 3학년 2학기부터 이 강의를 들어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사람에 따라 기호가 다르겠지만 처음부터 꼼꼼하게 듣고 싶으시다면 백구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짧게 기본 이론과 강론을 모두 훑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강의 개수가 조금 더 작은 다른 강사님의 강의를 듣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때 교육과정을 암기하는 것은 비추드립니다. 이것은 겨울방학에 가거나 혹은 강론 강의를 개강하고 나서 외우셔도 무리 없이 대부분 외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제외하고 기본 이론이나 강론 공부를 하시는 것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 도지역인데요. 만약 도지역 분 중에서도 내가 상당히 고득점을 해서 1차 깡패가 되고 싶다. 그러시면 3학년 2학기부터 하셔도 괜찮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평범하게 통과를 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신다면 굳이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일찍 공부를 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학년 겨울방학부터 일반 도지역을 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도서 양이 많다 보니 단권화를 하는 분도 많고 단권화 자료를 파는 분도 많이 봤어요. 단권화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먼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권화를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제로도 단권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좀 지독한 원문파여서 저는 과학지도서를 시험 치기 이틀 전까지 봤을 정도로 정말 원문을 더 열심히 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도 단권화를 하지 않고 겨울방학부터 끝까지 원문을 봤었고 지도서도 전부 다 단권화를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시험을 끝까지 쳤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만약에 고득점을 꼭 하셔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께는 저는 단권화를 정말 비추드려요. 고득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누구나 알고 있지 못한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결정적으로 갈리게 되는데 만약 단권화를 하게 되면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담는 데 더 치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높은 점수를 얻고 싶으시다면 단권화를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정리를 정말 못하는 타입이고 프린트 뽑아놓고 맨날 잃어버리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저 단권화를 하는데 지나치게 시간 투자를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비효율적이라서 단권화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도 그나마 단권화에 가깝게 봤던 부분이 있다면 도덕 모형 딱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원문을 봤었습니다. 네. 다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단권화는 모형만 했어요. 저도 교원 선생님처럼 정리를 잘 못하는 타입이어서 그리고 정리하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아까웠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원문, 백구 기본 자료만 가지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봐도 잘 외워지지 않기 때문에 원문에 집중하고 원문 내용을 최대한 많이 숙지하자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원문을 지겹게 보다 보면 원문의 그 배치 그대로 마치 사진처럼 머릿속에 남아서 내용이 기억나기도 하거든요. 모형 관련해서는 모형을 그냥 전 과목의 모형을 정리해 놓은 선배 자료를 뽑아서 들고 다니면서 틈틈이 보면서 외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단권화를 기본 이론만 했는데요. 이것도 모든 과목을 한 건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 구조화가 조금 체계는 안 되어 있다라는 부분만 기본 이론을 했습니다.
그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처음부터 이 단권화를 만들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시간적으로도 부족하고 빠지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서울 합격하신 분이 무료 나눔하신 블로그에서 자료 나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보고 제가 수정하는 방식으로 했는데요. 단권화를 하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넣으시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번에 반드시 한 번에 완성하겠어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시면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수정해서 하나의 단권화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계속 회독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 책을 다 알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해도 내가 안 봤던 부분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인쇄해서 보시기보다는 몇 번 수정을 하시고 다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때 인쇄해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권화를 만들었지만 저는 항상 기본 이론 원문을 계속 보면서 이게 어떻게 서술됐는지 함께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꼭 단권화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보다는 구조화가 힘든 과목 위주로 단권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시험이든 모의고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의고사는 언제부터 얼마나 푸셨는지 그리고 또 추천하는 모의고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제가 얼마나 모의고사를 풀었는지 세어보지 않아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제가 잘라놓은 모의고사들을 세어보았는데요. 최소 20회 이상 정도 풀었더라고요. 저는 모의고사를 풀기 시작한 월수는 6월 달부터였던 것 같아요. 6월 달 말에 도미넌트라고 유명한 카페에서 이제 모의고사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물론 강론이 강의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점수가 생각보다는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얼마나 잘 해오고 있었는지 메타인지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모의고사 점수에 1위 할 필요는 없지만 점수가 계속적으로 잘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잘 공부하고 있는지 키워드는 잘 잡고 있는지 한 번쯤은 되돌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모의고사를 풀 때마다 항상 60점 정도대의 점수를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주변 친구들은 50점대였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60점대를 맞은 친구들도 있고 항상 저랑 같은 점수대였는데 조금 더 못 본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모의고사 점수에 1위 하진 마시되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용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정말 실수한 부분인데요. 오답 노트를 꼭 바로바로 해서 그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저는 약간 할 수 있을 때까지 미루는 타입이어서 오답 노트를 자르기만 하고 그냥 시험 전에 외우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험 전에 일이 생기는 바람에 이거를 보고 들어갈 시간이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서 제가 모의고사에서 틀렸던 부분을 또 틀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오답 노트를 꼼꼼히 그때그때 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109 모의고사만 풀었어요. 109 모의고사가 나올 때부터 109 모의고사가 5번 나왔으니까 총 저는 모의고사를 5번 풀었습니다. 정말 모의고사 점수에는 정말 연연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5번 모두 교육과정만 봤을 때 40점대 후반 점수가 나왔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60점대가 나왔어요. 이때 모의고사를 푸실 때는 서술형 답 쓰는 방법이랑 시간 배분 등에만 초점을 맞춰서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달리신 선배님들의 말씀을 한 번만 듣고 보내기 엄청 아쉽네요. 그래서 두 번째 인용 대결가를 준비했습니다. 2차 시험과 멘탈 관리에 관한 내용이 나올 테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